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괴물에게 완전히 길들여졌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세계 경제는 정상이 아닙니다. 분명 독일의 정밀함과 미국의 거대함이 판을 짜던 질서였는데 어느 날부터 그 판이 통째로 한국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성장이라고요? 천만에요. 이건 기술의 주권이 넘어가는 강제 합병입니다. 사막의 왕들은 오일머니를 쌓아들고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남미의 광산들은 한국의 데이터가 없으면 땅을 파지 못합니다. 300년 공학의 자존심이라던 독일요? 지금 그들은 한국이 버린 설계도 한 장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이 거절하면 그 나라의 국방도 산업도 내일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뭘 어떻게 했길래 전 지구의 혈관을 움켜쥐게 된 걸까요? 그들은 서서히 자존심을 버리고 졌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 그 소름 돋는 역전의 메커니즘을 지금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패배한 제국은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무너지죠. 바로 독일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품질의 독일을 말하고 장인 정신을 자랑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전환에서 뒤처졌고 그 핵심 부품은 삼성과 LG 모두 한국 기업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40년간 세계의 표준이라 믿어온 독일 제조업이 지금 한국의 부품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미넨 공대 졸업생들이 이력서를 들고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베를린이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우리가 60년 전 지하 막장으로 들여보냈던 그 나라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줄을 서고 있죠.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를 말이죠. 저는 구스타프 폰 괴벨스입니다. 미넨 공과대학교 석좌 교수이자 독일 제조업 40년을 목격한 산증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외면해온 그 역전의 역사를 이 자리에서 증언하겠습니다. 최근 독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이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경쟁국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 결과를 보며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역전이 완성되었다는 증거이니까요. 경계심이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고 독일이 두려워하는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팩트를 봅시다. 1963년 독일은 한국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력 교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보 차관이었죠. 한국 정부는 독일로 파견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담보로 차관을 빌렸고 독일은 그 이자를 챙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동력으로 돈을 벌면서 이자 수익까지 가져갔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완벽한 구조였죠.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차관은 포항으로 갔고 용광로가 됐고 쇳물이 됐습니다. 그 쇳물이 지금 우리 독일 자동차의 경쟁자가 되어 돌아왔죠. 우리는 그들의 노동을 담보로 이자를 챙겼는데 그들은 그 돈으로 우리의 산업 모델을 통째로 역설계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성장 스토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하고 냉혹한 전략적 역전이고 우리가 착취했다고 믿는 순간 그들은 이미 우리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상 이토록 완벽한 역전이 또 있었습니까? 저는 40년간 산업사를 연구했지만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독일의 루르 공업지대를 아십니까? 한때 유럽 최대의 석탄과 철강 산업을 자랑하던 곳인데 우리는 그곳을 사양 산업이라 규정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서비스업과 금융으로 방향을 틀면서 그것을 선진적 산업 전환이라 불렀고 스스로 대단한 결정을 내렸다고 여겼죠. 그런데 한국은 우리가 버린 그 기술을 가져다가 포항과 울산의 땅에 심었습니다. 우리는 석탄과 철강을 과거라고 읽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미래의 기초로 읽은 겁니다. 우리가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린 기술로 그들은 세계 1위를 만들어냈고 지금 포스코의 조강 생산 효율은 독일의 어떤 제철소보다도 높습니다. 이것이 역전이 아니면 무엇이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 앞에서 솔직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시 파독 현장을 관리하던 독일 기업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기록을 직접 읽어드리죠. 이들은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불평하지 않는다. 규정 이상의 성과를 낸다.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한다. 이것이 60년 전 독일 관리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을 보며 남긴 기록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기업의 현장 보고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회의가 길어지고 있다. 결제 단계가 너무 많다. 아이디어가 현장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린다. 60년 전 우리가 기록한 그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노동법을 다듬으며 효율을 버리는 사이 그들은 기록을 깨는 것에 희열을 느꼈고 그 결과 우리 인재들이 서울로 향하는 이유는 이제 명확합니다. 서울은 기록을 경신하는 곳이고 뮌헨은 기록을 보존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보존은 박물관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독일이 지금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독일 기업들은 그 보고서를 보면서도 왜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한 건가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 보고서를 칭찬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읽었죠.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안에 담긴 신호를 읽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 기세를 몰아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았죠. 오만함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을 착취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우리를 활용한 겁니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과 시스템을 눈으로 익히고 몸으로 배워 고국으로 가져갔고 우리가 이자를 계산하는 동안 그들은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죠. 그 설계가 완성된 나라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반도체 패권을 쥔 나라,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가진 나라, 전 세계가 줄 서서 사가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나라. 60년 전 우리가 동정을 베풀었다고 믿었던 그 순간부터 사실은 역전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역전극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야 직면하고 있고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늦게라도 똑바로 보는 것이 계속 외면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입니다. 우리 독일에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DIN, 즉 독일 산업 표준이죠. 완벽한 표준, 철저한 검증,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설계. 우리는 이것을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함이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00점짜리 도면이 완성될 때까지 출시를 미루다 보니 우리가 회의실에서 검토를 거듭하는 사이 시장은 이미 다른 나라 제품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출발을 준비하다 레이스 자체를 놓쳤고 정작 트랙 위를 달리고 있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70점짜리 시제품을 들고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부딪히고 깨지고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면서 결국 200점짜리 결과물을 만들어 왔죠.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독일이 도면을 다듬는 동안 한국은 이미 3번을 수정하고 4번째 버전을 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속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실패를 대하는 철학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 독일에게 실패란 수치스러운 퇴출이지만 한국에게 실패란 다음 버전을 위한 데이터입니다. 그 철학의 차이가 지금 시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독일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예산을 풀고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사회적 갈등을 돈으로 덮어버리는데 한마디로 진통제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진통제를요. 통증은 잠시 사라지죠. 하지만 병은 더 깊어집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오면 마취도 없이 수술대 위로 올라가 환부를 직접 도려냅니다. 외환위기가 왔을 때를 보십시오. 전 국민이 금부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금반지를, 돌반지를, 결혼반지를 나라에 바쳤죠. 이것이 진통제를 맞는 나라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고통을 선불로 치르고 미래를 사는 나라의 모습이고
그 고통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기득권을 해체하고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살을 도려내는 그 결단이 오히려 더 강한 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위기가 그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위기가 그들을 단련시킨 겁니다. 디지털 인프라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독일이 종이 서류와 결제 도장에 매달려 있을 때 한국은 전국을 하나의 디지털망으로 묶어버렸습니다. 행정이 바뀌었고 금융이 바뀌었고 물류 전체가 바뀌었죠. 정부 서비스 하나를 처리하는데 독일에서는 며칠이 걸리는 일이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3분 안에 끝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운영의 속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디지털 전환에 그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는 지킬 기득권이 없었습니다. 독일은 기존 시스템을 바꾸려 할 때마다 저항에 부딪히는데 기존 방식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새로 깔 수 있었습니다. 가난이 오히려 혁신의 조건이 된 겁니다. 맨바닥에 가장 최신의 것을 올리면 됩니다. 걷어낼 낡은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국가가 된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 독일이 자랑하던 마이스터 제도를 봅시다. 한때는 세계가 부러워하던 시스템이었죠. 숙련된 장인이 기술을 전수하고 그 기술이 세대를 이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스터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방식에 갇혀버렸습니다. 40년 전 도면으로 40년 후의 문제를 풀려 하고 있죠. 자신이 평생 익힌 방식이 최고라는 확신이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어떻습니까? 연구소와 현장을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가며 스스로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어제 배운 방식이 오늘 더 나은 방식으로 대체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배우고 로봇 기술을 흡수하고 어제의 방식으로 오늘을 버티지 않죠. 우리의 마이스터가 40년 전 도면을 지키는 사이 한국의 엔지니어는 40년 후에 공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수호하려다 기술의 세대 교체에서 완전히 밀려난 겁니다. 전략의 시간관도 완전히 다릅니다. 독일 기업은 5년 후를 보며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흔들리지 않게 가려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업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기존 산업을 해체하고 새로운 판을 깔아버리죠. 반도체가 흔들리면 배터리로, 배터리가 포화되면 인공지능으로, 조선이 위기면 방산으로 판을 바꿉니다. 이 속도와 결단을 독일의 5년짜리 계획서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안 그들은 리스크 자체를 기회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성공한 모델을 대하는 태도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독일은 성공한 모델을 성역처럼 모십니다. 잘 되고 있으니 건드리지 말자는 거죠. 한국은 반대입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오히려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안도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이 판이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고 그 불안감이 결국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됩니다. 독일이 어제의 성공을 박물관에 전시하는 사이 한국은 어제의 성공을 해체하고 내일의 승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정이 무덤이 되는 나라와 불안이 날개가 되는 나라. 그 차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저 얻은 성장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수술하고 고통을 선불로 치르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며 밤을 새워 미래를 쟁취한 나라죠. 그 민족의 DNA 안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는 무언가가요. 런던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그 도시에 발을 디디면 누구나 압도됩니다. 유리와 강철로 된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르고 템스강 위로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그 풍경은 분명 아름답죠. 그런데 저는 그 화려함 뒤를 봤습니다. 런던에서 기차로 2시간 맨체스터에 내리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한때 산업혁명의 심장이었던 그 도시의 공장지대는 지금 녹이 슬고 잡초가 자란 폐허로 남아있죠. 굴뚝은 멈췄고 기계는 사라졌고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이것이 제조업을 벌인 제국의 민낯이고 화려한 금융가의 뒷골목에서 천천히 썩어가고 있는 영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숫자로 된 돈이 국가를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가의 품격은 금고가 아니라 공장에서 나옵니다. 런던 시티의 신사들이 깔끔한 수트를 입고 모니터 속 숫자를 굴리며 천문학적인 돈을 벌 때 한국인들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거제도의 조선소에서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빌배를 만들었습니다. 울산의 자동차 라인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죠. 팬데믹이 왔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모니터 속 숫자가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거제도에서 만든 배가 물자를 실어 날랐고 울산에서 만든 차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영국은 금융이라는 마약에 취해 공장에 불을 껐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돈이 돈을 낳는 허상을 믿지 않았고 정직한 노동과 정밀한 기계만이 국가의 생명줄임을 믿었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국은 빈 껍데기가 되었고 한국은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영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려면 대처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80년대 영국은 제조업은 사양산업이라고 미래는 금융과 서비스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에는 탁월한 전략처럼 보였죠. 런던 금융가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영국은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영국의 뿌리를 잘라버린 겁니다. 제조업이 사라지면 숭늉공이 사라지고 숭늉공이 사라지면 기술이 사라집니다. 기술이 사라지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런던의 금융가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나라가 강철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성입니다. 영국 엘리트들의 사고방식에는 뿌리 깊은 계급적 편견이 있었습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를 나온 사람들이 정계와 금융권을 장악하면서 기술직과 현장직을 은연중에 천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도면을 읽는 것은 고상한 일이 아니라고 여겼고 손에 기름을 묻히는 것은 엘리트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오만함이 영국 제조업의 관을 짠 겁니다. 숙련 기술을 저임금 노동으로 치부하면서 기능 장인들이 하나둘 소멸했고 젊은이들은 아무도 그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았죠. 세대가 바뀌면서 기술은 단절됐고 그 단절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화려한 대학 간판만 보고 그 나라를 판단하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한국의 진짜 힘은 강의실이 아니라 기름 냄새 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독일의 젊은 박사들이 현장 장인의 조언을 구식이라며 무시할 때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50대 장인의 손때 묻은 도면 앞에 스스로 머리를 숙입니다. 왜냐고요? 그 도면 안에 대학 교수의 논문 100권보다 값진 현장의 데이터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겉으로는 학벌을 중시할지 몰라도 최첨단 반도체 라인과 조선소의 심장부에서 실질적인 왕은 바로 그 장인들이죠. 20대 청년이 장인의 숙련도에 자신의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는 순간 한국의 기술은 진화가 아니라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기술과 세대를 잇는 지식의 수직 계열화입니다. 영국이 기술의 대를 끊는 사이 한국은 기술의 대를 이으면서 그 위에 새로운 층을 계속 쌓아 올렸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 두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은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서구 기업들도 한국처럼 공급망을 재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시도는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걸리는 일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그 생태계를 만드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숙련공을 키우고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육성하고 그들 사이에 신뢰와 협력 문화를 쌓는데 40년이 필요했죠. 그런데 한국의 진짜 강점은 단순히 공장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반경 50km 이내에 모든 부품사를 거느린 철의 요새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독일의 벤츠가 부품 하나가 없어 라인을 멈출 때 한국의 현대차는 반나절 만에 대체 부품을 찾아내 라인을 돌립니다. 나사 하나를 사려 해도 중국에 주문해야 하는 서구와 달리 한국은 그 모든 것을 자국 안에서 해결하죠.
수만 명의 숙련공이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이 산업적 근육은 서구가 이미 상실해버렸고 다시는 쉽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서구가 지금 시작한다면 언제 완성됩니까? 그때쯤이면 한국은 또 어디까지 가 있겠습니까? 따라잡으려 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 이것이 한국이 만들어낸 가장 무서운 격차 차이입니다. 경영 철학의 차이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서구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회계사를 수장으로 앉혀 제조업을 망칠 때 한국은 현장을 아는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경영의 전면에 섰습니다. 회계사가 경영하는 기업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깎습니다. 5년 후, 10년 후의 기술보다 이번 분기 실적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기술자가 경영하는 한국 기업은 당장의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미래의 독점적 기술을 확보하죠. 삼성이 반도체에 투자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현대가 자체 엔진 개발에 나설 때 세계가 비웃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도전들이 한국을 세계 산업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금융 지상주의에 빠진 서구가 그들의 기술 집착을 이길 방법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대학 연구실과 공장 현장의 관계도 완전히 다릅니다. 영국의 대학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들은 결국 도서관으로 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결과가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저널 안에서 잠드는 거죠. 한국은 그 벽을 허물었습니다. 산학연 협력 단지를 만들어 대학 연구실이 공장 옆에 붙어 있게 했고 어제 연구실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오늘 아침 현장에서 시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영국의 논문이 도서관에서 먼지를 싸는 동안 한국의 아이디어는 세계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은 한 나라의 근육입니다. 서구는 그 근육이 다 빠진 노인이 되었고 한국은 강철로 된 근육을 가진 거인이 되었죠. 영국이 종이 위에 숫자로 돈을 불리는 동안 한국은 강철을 깎아 미래의 자산을 쌓았습니다. 제국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져 서서히 가라앉고 있고 한국은 매일매일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있죠. 맨체스터의 녹슨 굴뚝과 창원의 불 꺼지지 않는 공장. 이 두 장면이 지금 세계 제조업의 현주소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역사가 매일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에너지 이야기를 해보죠. 에너지는 단순히 전기요금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에너지는 국가의 심장 박동이죠. 그 박동이 멈추는 순간 공장이 멈추고 병원이 멈추고 나라 전체가 멈춥니다. 그런데 유럽은 그 심장을 스스로 멈추는 결정을 내렸죠. 환경이라는 명분으로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마취제를 맞고서 말입니다. 독일이 원전을 폐쇄하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충격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탈원전은 어느새 진보적 지식인들의 상징이 됐죠. 원전을 지지하면 환경을 모르는 구시대적 인간 취급을 받았고 탈원전을 외치면 미래를 아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 분위기에 취해 독일은 원전을 하나씩 껐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채웠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지켜보면서 단 한 번도 옳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에너지를 적국에 의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가스 공급이 끊겼고 독일의 산업용 전기료는 순식간에 7배가 폭등했죠. 공장들이 버틸 수 없었고 문을 닫았고 유럽을 탈출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공들여 쌓아온 산업 생태계가 에너지 하나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도덕적 우월감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청구서였습니다. 우리는 그 청구서를 지금도 받아들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한국도 탈원전 압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정치적 풍파가 몰아쳤고 원전은 악의 축처럼 묘사됐고 관련 예산은 삭감됐죠. 그런데 그 압박 속에서 한국의 원전 엔지니어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치가 흔들려도 기술을 놓지 않았고 설계 도면을 버리지 않았으며 수만 명의 기술 인력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죠.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책임감이 아니었습니다. 내 나라의 산업을 멈추지 않겠다는 엔지니어들의 처절한 사명감이었죠. 그 10년의 인내가 지금 세계 앞에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서구는 오랫동안 한국을 카피캣이라 불렀습니다. 독일의 기술을 베끼고 일본의 설계를 모방한다고 비웃었죠. 과연 그랬을까요? 한국이 초기에 독일과 일본의 기계를 들여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단순한 복제가 아니었죠. 나사 하나하나를 분해하면서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왜 독일인은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 설계의 한계는 어디인가?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우리가 100년에 걸쳐 쌓아온 시행착오를 그들은 단 5년 만에 분해하고 재조립했죠. 지식을 흡수한 뒤 우리가 보지 못한 곳을 개선했습니다. 이것은 복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해킹이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거죠. 설계 철학의 차이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100년을 견디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 과잉 설계를 고집하죠. 완벽한 내구성, 극한의 정밀도, 한치의 타협도 없는 사양. 그 철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비효율적 완벽주의가 시장에서는 독이 됐죠. 비용이 폭증하고 납기가 늦어지고 유지보수는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을 만드느라 시장을 잃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고장나지 않는 기계가 아니라 고장이 나더라도 30분 만에 고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죠. 최적의 성능과 유지보수의 용이성, 그리고 압도적인 납기 준수. 독일의 복잡함은 자만이었고 한국의 단순함은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론에 파묻혀 있을 때 현장의 답을 찾아낸 거죠. 기술의 진화 방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독일의 장인이 수백 번의 실물 테스트를 거치며 전통적 방식을 고수할 때 한국의 공학자들은 디지털 기술로 가상 세계에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실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수만 번의 실패와 수정을 가상으로 완료해버리는 겁니다. 독일의 장인이 눈대중으로 공차를 맞출 때 한국의 젊은 공학도들은 알고리즘으로 최적의 수치를 뽑아냈죠. 숙련된 감각은 고귀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속도를 이길 수는 없죠. 우리는 경험에 갇혔고 한국은 데이터로 비상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된 APR 1400원전을 아십니까? 건설 기간은 단축하고 안전성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춘 원전이죠. 그리고 한국은 이것을 이론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사막을 보십시오. 섭씨 5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모래 위에 한국이 원전 사기를 완공했죠. 서방의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낸 겁니다. 약속한 기간에 약속한 예산으로 단 한 기도 빠짐없이 완공했죠. 세계가 그 장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나라는 말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것을 각인시킨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프랑스도 원전 기술이 있는데 왜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건가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죠. 프랑스의 원전 기술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설계 자체는 훌륭하죠. 그런데 프랑스가 핀란드에 짓겠다던 원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당초 계획보다 16년이 지연됐습니다. 비용은 3배 이상 초과했죠. 영국의 힌클리 포인트 원전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 비용 초과가 이미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설계는 하는데 완공은 못하는 나라들이죠. 한국은 다릅니다. 설계하면 짓고 약속하면 지킵니다. 체코가 한국 원전을 선택한 이유, 폴란드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기술력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바라카 사막에서 이미 증명됐죠. 에너지 안보가 왜 중요한지 지금 세상이 직접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을 보십시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하나의 전력을 씁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24시간 돌리려면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가 필수이죠. 앞으로 30년 세계 산업의 패권은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을 돌릴 에너지를 가진 나라가 쥐게 됩니다. 그 에너지를 가장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원전 기술을 완벽하게 자립한 나라, 사막에서도 짓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 바로 한국이죠. 독일이 환경이라는 명분으로 촛불을 켤 때 한국은 원전이라는 거대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세계의 빛은 이제 유럽의 낡은 스위치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에서 나오죠.
60년 전 빈손으로 지하 막장에 들어갔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전력망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도덕을 논하다 심장을 껐고 그들은 묵묵히 버티며 세계의 심장을 켰죠. 그 차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진짜 우방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조약서에 서명하고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 그것은 우방의 증거가 아니죠. 막상 포탄이 날아오는 순간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만이 진짜 우방의 증거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에너지 전쟁에서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심장을 켰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에 공급하는 것은 전기만이 아닙니다. 안보와 평화, 그리고 약속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해보죠. 유럽이 먼저 배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안보 위기에 처했을 때 독일과 유럽의 강대국들은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무기 수출을 돌연 금지했죠. 40년간 쌓아온 동맹의 신뢰를 하루아침에 짓밟은 겁니다. 무기를 팔 때는 웃으며 악수하고 정작 그 무기가 필요한 순간에는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며 뒤를 돌아보는 거죠. 이것이 유럽 방산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4조 원, 사우디아라비아와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천공투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진정한 안보 파트너로 등극했죠. 유럽이 등을 돌린 자리에서 한국이 손을 내민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고 정치적 명분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방이 위험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한국의 방식이죠. 이제 폴란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폴란드는 처음부터 한국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우방인 우리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기다렸죠. 당연히 그래야 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동맹이었으니까요. 폴란드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을 민망하게 만들었죠. 절차를 말했고 재고 부족을 핑계댔으며 5년 뒤라는 허망한 약속을 던졌습니다. 러시아의 포성이 국경 너머에서 들리는데 5년을 기다리라니요. 이것은 동맹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사람으로서 그 사실이 부끄럽죠. 미국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는 성능은 좋지만 폴란드가 당장 원하는 수백 대의 물량을 즉시 뽑아낼 여력이 없었고 운영 유지비는 너무 비쌌습니다. 서구 전체가 폴란드의 긴박한 요청 앞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제시한 조건을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 군에 갈 물량을 먼저 빼서라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국 군대의 전력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방의 위기를 막아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계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창원 공장의 불은 꺼지지 않았죠. 24시간 풀가동됐고 불과 100일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초도 물량이 폴란드 항구에 하역됐습니다. 서구가 5년을 말할 때 한국은 100일 만에 해낸 거죠. 폴란드 국방장관이 항구에 직접 마중 나가 말했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라고요. 그 한마디는 한국에 대한 찬사이면서 동시에 우리 독일에 대한 가장 뼈아픈 조소였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자존심을 운운하며 계약서 자구를 수정하고 있을 때 한국의 공장은 이미 완성품을 실어보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명품을 만든다며 자만하다 시장을 잃었고 한국은 생존을 판다며 세계 방산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이것이 폴란드가 독일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부정할 수 없는 비극적 진실이죠. 무기는 성능만으로 팔리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있어야 팔리는 거죠.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의 실전 가동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동의 혹독한 모래폭풍 속에서도 유럽의 습하고 추운 환경에서도 99% 이상의 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부품 수급난으로 멈춰 서 있을 때 한국의 K2 전차는 24시간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했죠. 한국은 실전 데이터를 매주 생산 라인에 반영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가 일주일 안에 다음 생산분에 반영되는 살아있는 무기 체계죠. 이것이 세계가 한국의 강철 군단을 찾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미국의 탄약 재고가 바닥난 겁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155mm 포탄이 부족해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미국의 요청에 즉각 응답해 수십만 발의 포탄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한국이었죠. 미국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스텔스기를 자랑하지만 정작 땅 위에서 전쟁을 끝내줄 포탄은 한국의 생산 라인에 기댄 겁니다. 세계 1위 패권국이 한국의 공장 가동률에 국가 안보를 저당 잡힌 셈이죠. 이제 한국이 멈추면 미국의 전쟁도 멈춥니다. 누가 진짜 무기고입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미국 해군력은 여전히 세계 최강 아닌가요? 보유한 함정의 숫자와 성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런데 그 함정들을 수리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조선소들은 수십 년에 걸쳐 무너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군함은 제때 수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미 해군 장관이 직접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경탄스럽다며 도움을 요청했죠. 과거 대양을 호령하던 미국의 조선소들이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된 사이 한국의 조선소는 거대한 강철 성체처럼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함정들이 수리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장면은 해양 패권의 실질적인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죠. 한국 무기의 신뢰성은 이제 전 지구적 표준이 됐습니다. 중동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동남아의 습한 정글 속에서도, 북유럽의 극한 추위 속에서도 한국 무기는 오작동 없이 돌아가죠. 호주가 레드백 장갑차를 선택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영미권의 핵심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표준으로 채택하기 시작했죠. 중동의 부호들도 호주의 거친 군인들도 유럽의 실용적인 장교들도 이제 독일이나 영국의 무기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발사되는 한국의 무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이제 특정 지역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지구 전체의 안보를 지탱하는 글로벌 병기창이 된 거죠. 이제 전 세계의 안보는 한국 창원과 울산의 공장 굴뚝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국도 유럽도 중동도 한국의 공장이 멈추는 순간을 두려워하죠. 한국이 공장 문을 닫으면 전 세계의 화력이 멈추고 안보의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60년 전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 세계 최강 미국의 탄약고를 채우고 대양의 패권국 해군 장관이 머리를 숙이며 찾아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방산의 정체성이죠. 진정한 파트너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압도적인 생산 능력으로 증명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흘린 피땀의 결과물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무엇을 만드는지를 봤습니다. 원전을 짓고 전차를 보내고 포탄을 공급하는 나라. 그런데 이제 다른 질문을 해봅시다.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엔지니어들은, 그 기술자들은, 그 현장의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 답은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세종대왕을 아십니까? 유럽의 역사에서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어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럽의 지식은 언제나 권력자의 것이었죠. 라틴어는 성직자와 귀족의 전유물이었고 일반 백성은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지식이 곧 권력이었고 그 권력을 나눠줄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600년 전 조선의 왕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성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글이 탄생한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닙니다. 지식을 권력에서 대중에게로 넘긴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순간 중 하나였죠. 그 순간부터 한국은 지식 민주주의를 시작한 겁니다. 유럽보다 수백 년 앞서서 말이죠. 그 정신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십시오.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잿더미가 된 1950년대를 생각해 봅시다.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사도 부족했습니다. 책도 없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천막을 쳤습니다. 그 천막 아래서 아이들에게 연필을 쥐어줬습니다. 포탄이 멎은 땅 위에서 수업이 시작됐죠. 그들이 가르친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기술 시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천막 교실에서 배운 아이들이 자라서
포항제철을 세웠고 반도체 공장을 돌렸고 원전을 수출하는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기적을 말할 때 그 기적의 출발점은 천막 교실이었죠. 유럽의 교육은 어땠습니까?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하이델베르크와 소르본.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죠. 그런데 그 대학들이 배출한 엘리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금융가로 갔고 정계로 갔고 컨설팅 회사로 갔습니다. 현장으로 간 사람은 드물었죠. 유럽의 교육은 세상을 분석하는 인재를 만들었지만 세상을 바꾸는 인재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지식이 현실을 만나지 못하고 도서관 안에 갇혀버린 거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처음부터 현장을 향했습니다. 배운 것을 들고 공장으로 가고 연구실로 가고 현장의 문제를 직접 풀었습니다. 유럽의 지식이 도서관에 박제된 과거라면 한국의 지식은 내일의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였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도 학벌 사회 아닌가요? 명문대를 못 나오면 기회가 없다는 말도 있던데요. 날카로운 질문이죠. 맞습니다. 한국 사회에 학벌 문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역동성입니다. 한국의 산업 현장을 가보십시오. 반도체 라인에서, 조선소에서, 방산 공장에서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반드시 명문대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구조가 거기에 있습니다. 학위가 아니라 숙련도, 논문이 아니라 시제품, 이론이 아니라 해결책을 가진 사람이 현장의 왕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한국 산업의 저력입니다. 기술의 민주화 이야기를 해봅시다. 독일에서 첨단 기술은 여전히 박사급 엔지니어들의 영역입니다. 기술 개선 아이디어를 내려면 학위가 있어야 하고 보고서를 써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죠. 한국은 다릅니다. 현장의 20대 기술자가 생산 라인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개선안을 냅니다. 그 의견이 당일 회의에 올라가고 빠르면 다음날 라인에 반영되죠. 박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연차가 쌓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기술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전국에 배치한 수만 명의 기술 시민이 만들어낸 힘이죠. 전국을 하나로 묶은 디지털 인프라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전국 광대 역망을 구축했습니다. 서울이든 작은 섬 마을이든 같은 속도로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죠. 정보의 격차가 없으니 기회의 격차도 줄었습니다. 지방의 청년이 서울의 연구 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하고 현장의 기술자가 세계 최신 기술 동향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의 기술 혁신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이유죠. 세종대왕이 지식을 백성에게 나눠준 그 정신이 600년이 지나 디지털 인프라라는 형태로 다시 완성된 겁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특별한 DNA가 있습니다. 실패를 대하는 방식이죠. 독일에서 실패는 수치입니다. 한번 크게 실패하면 그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독일 엔지니어들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봅니다. 이번 시도가 왜 안 됐는지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다음 시도의 출발점으로 삼죠. 그래서 한국의 기술 개발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더 많이 시도하고 더 많이 시도하니 더 빨리 답을 찾습니다. 그 집요함이 오늘날 한국의 기술 생태계를 만든 진짜 뿌리죠. 유럽의 지식은 도서관 안에 갇힌 권력이었지만 한국의 지식은 현장에서 세상을 바꾸는 도구였습니다. 600년 전 한 왕이 백성에게 문자를 나눠준 그 결단이 오늘날 세계의 반도체를 만들고 원전을 수출하고 전차를 보내는 기술 강국의 씨앗이 됐죠. 우리는 그들을 가르쳤다고 믿었던 60년 전 그들은 이미 우리를 넘어설 지식의 체질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공부하는 민족을 넘어 공부한 것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민족.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식이 현장을 만나면 기술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성공을 설명할 때 하나의 단어로 압축하려 합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한국의 현장을 보면서 저 민족은 그냥 부지런한 민족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의 공장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고 나서 그 생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한국이 무서운 이유는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을 보는 집요함 때문이죠. 그들의 성취를 단순한 근면함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뒤에 숨겨진 고통과 치열함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실함이 아니라 어떤 타협도 거부하는 완성 본능입니다. 독일의 엔지니어가 99%의 성공률에 만족할 때 한국의 엔지니어는 나머지 1%의 불량 원인을 찾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웁니다. 0.01%의 불량이 나오면 라인 전체를 멈추죠. 원인을 찾을 때까지 재가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실함이 아닙니다. 불량을 허용하지 않는 결벽에 가까운 완벽주의죠. 도면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설계자를 현장으로 불러냅니다. 그 자리에서 수정하지 않으면 라인이 서는 겁니다. 직급이 높든 낮든 상관없습니다. 현장의 진실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죠. 이것이 한국의 품질이 세계 표준이 된 이유입니다. 전 세계 바이어들이 한국산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아닙니다. 약속한 품질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신뢰 때문이죠. 한국 기업들이 1등을 대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1등을 달성하는 순간 그들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1등은 무엇인가입니다. 성공을 자산으로 쌓아두는 게 아니라 다음 도전을 위한 임시 정거장으로 여기는 거죠. 삼성이 반도체 1위를 굳힌 순간 이미 다음 세대 공정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현대가 자동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순간 전기차와 수소차로 판을 바꾸고 있었죠. 이 불안한 역동성이 그들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멈추면 도태된다는 집단적 공포가 국가 전체를 끊임없이 앞으로 달리게 만드는 엔진이 된 겁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보십시오. 식민지를 겪었고 전쟁으로 나라가 두 동강났으며 독재와 민주화의 격동을 지나왔습니다. 보통의 나라라면 그 상처들이 트라우마로 남아 사회를 옥죄었겠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고난들을 비관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식 세대는 겪지 않아야 할 경험이라는 집단적 다짐으로 바꿨죠. 그리고 그 다짐이 에너지가 됐습니다. 식민지의 굴욕이 자립경제를 향한 집착으로 바뀌었고 전쟁의 폐허가 산업화를 향한 광기 어린 투자로 바뀌었죠. 고통을 데이터로 치환하는 민족, 상처를 동력으로 승화시키는 민족. 이것이 한국인의 DNA 안에 흐르는 가장 무서운 특질입니다. 국가의 위기가 곧 내 가족의 위기라는 감각이 그 나라 국민들의 뼛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집단 지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복제할 수 없는 한국만의 것입니다. 외환위기를 불과 3년 만에 극복한 나라가 역사상 있었습니까?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 기적의 뿌리가 바로 이 집단 지성이었죠. 한국이 낡은 것을 버리는 방식도 주목해야 합니다. 구한말, 한국은 근대화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가 식민지로 이어졌죠. 그런데 한국은 그 실패를 잊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 디지털 기술로 그 실패를 완벽하게 만회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전자정부,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디지털화, 실시간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이루지 못했던 근대화의 꿈을 디지털로 완성한 겁니다. 낡은 유습을 미련 없이 버리고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갈아 끼우는 이 과감한 체질 개선 능력이야말로 한국만의 도끼죠. 우리 독일이 과거의 영광을 박물관에 전시하는 사이 한국은 과거의 실패마저 미래의 연료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집요함이 때로는 사람을 혹독하게 만드는 문화로 이어지지는 않나요? 정직한 질문이죠. 그 부작용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 집요함이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집단의 진화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현장에서 한 사람이 발견한 실패는 개인의 무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술적 데이터로 기록되고 전체 조직이 그 실패로부터 배우죠. 개인이 쓰러져도 조직은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한국을 학습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거죠. 한 사람의 경험이 전체의 자산이 되는 나라.
그것이 한국입니다. 유럽의 관료들이 보고서로 탁상 공론을 할 때 한국의 엔지니어는 현장의 사소한 문제 하나를 실시간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문제를 현장에서 즉각 수정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안주를 택해 멈추는 사이 그들은 스스로를 위기로 몰아넣으며 계속 달렸습니다. 한국인의 도끼는 단순한 근면함이 아닙니다. 이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타협 없는 책임감이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완수 본능입니다. 60년 전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지금 이 순간 세계가 경외하는 기술의 결정체로 부활했습니다. 그 결정체를 만든 것은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끝을 보고야 마는 그 집요함이었죠. 그리고 그 집요함은 지금 이 순간에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끝을 보고야 마는 집요함, 타협을 모르는 완수 본능. 그것이 한국인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봅시다. 그 집요함이 만들어낸 나라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향합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40년간 독일 산업의 우월성을 가르쳐온 제가 다른 나라의 위대함을 증언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말이죠. 그런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학자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이것은 패배의 고백이 아닙니다. 가장 냉철한 지성인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결론이죠.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를 쫓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도체를 보십시오. 한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생산하는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첨단 산업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공지능 서버가 한국 반도체로 돌아가고 전기차 배터리가 한국 기술로 만들어지며 세계의 전력망이 한국 원전으로 채워지고 있죠. 이제 한국이 설계하는 것이 곧 세계의 표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된 거죠.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산업에서 한국은 이미 표준 설계자의 자리에 올라서 있습니다. 서구 문명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십시오. 개인의 자유와 안정을 극대화하며 달려왔지만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복지는 늘었지만 혁신은 멈췄고 풍요로워졌지만 역동성을 잃었죠.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문명 모델을 세계가 찾고 있습니다.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의 집단 지성과 기술적 완수 본능을 결합한 나라, 개인의 희생이 집단의 진화로 이어지는 나라, 위기를 연료로 삼아 더 강해지는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서구가 잃어버린 역동성을 가장 극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죠. 전 세계가 이제 한국에 묻습니다.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고요? 산업 전환을 어떻게 이뤄냈냐고요?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완성했냐고요? 한국은 더 이상 배우러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됐죠. 한국이 위기를 다루는 방식, 기술을 전파하는 방식, 공동체를 결집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지금 세계 각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연구하는 교과서가 됐습니다. 지식의 성지가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이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없나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한국도 과제가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 인구 감소, 내부 갈등, 지정학적 압박.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 과제들이 한국을 무너뜨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그보다 더 큰 위기를 이미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식민지를 겪었고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외환위기로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던 나라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인구 감소 앞에서 멈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위기를 연료로 삼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니까요. 저는 한국의 노인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가 경탄하는 이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하 1200m 막장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며 버텼던 그 손들. 타국의 병동에서 밤새 환자를 돌보며 눈물을 삼켰던 그 손들.
잿더미 위에 공장을 세우고 허허벌판에 도로를 놓았던 그 손들. 그 손들이 오늘날 세계가 줄을 서서 배우러 오는 나라의 토대를 만든 겁니다. 그분들은 그저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미래를 다시 쓴 겁니다. 그 사실을 세계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600년 전 한 왕이 백성에게 문자를 나눠준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국의 역사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흘러왔습니다. 지식을 나누고 기술을 쌓고 위기를 넘고 더 강해지는 것. 그 흐름이 지금 세계사의 중심으로 합류하고 있죠. 한국은 이제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가장 먼저 실험하고 증명하는 지구의 심장입니다. 세계의 빛을 책임지고 인류의 안보를 지키며 미래의 기술을 설계하는 나라. 6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 나라가 말이죠. 독일의 엔진은 멈췄지만 한국의 엔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주하며 박물관이 되어가는 사이 그들은 스스로를 수술하며 내일의 표준을 만들었죠. 이제 독일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인류의 미래를 비추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오직 우리만이 가진 자부심입니다. 여러분이 지켜낸 이 나라가 오늘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 위에서 더 큰 내일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